어르신? 아니, 어르신이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아기 엄마를 너무 놀라게 했나 보군. 그래, 애는 잘 지내는가? 그럼요. 어르신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시고 저희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무탈하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걱정 안 했을 텐데. 또 어디서 쓰러져 계신 건 아닌지 처음 만났던 납골당에도 가보고 경찰서도 돌아다녔어요. 아, 걱정은 내가 애기 엄마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들으려고 또 그런 짓을 해? 덕분에 나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신 것 같네요. 너무 달라 보이셔서 가까이 뵙기 전까진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럴 테지. 일단 자리를 좀 옮길까? 내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왔거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남편이 투병까지 하다 떠나니 사는 게 정말 암담하더군요. 한데 그렇게 기댈 곳 없던 저희 모자가 몇 년 전 생각지도 못한 인연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때 겪은 흔치 않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 썰맘을 찾게 됐답니다. 한마디로 현대판 박씨 물고 온 제비를 만나게 된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조실부무한 저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낮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퇴근 후 몇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다니는 남동생을 뒷바라지하며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효자이기도 했죠. 그런 남편이 딱 한 번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게 바로 저와 결혼할 때입니다. 저와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생겨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너 이제 겨우 27이다. 근데 왜 그 젊은 나이에 마누라랑 애까지 만들어 족쇄를 차려고 들어? 거기다 지몸 하나 건세하기 힘든 저런 고아람 걸 어쩌려고. 엄마,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엄마 말씀 거역한 적 있어요.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은 제가 선택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야말로 이렇게 고집 부린 적 없었잖니. 지금 넌 저 풀여우 같은 애한테 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꾸짖어야지. 너 아직 젊고 세상에 여자는 많다. 꼭 저런 박복하고 초라한 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첫정이라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대로 결혼하면 너도 분명 후회하게 된다니까. 죄송해요, 엄마. 계속 반대하시면 저 이 사람하고 둘이 나가서 그냥 혼인신고 먼저 하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 때문에 부모고 형제고 다 버리겠다는 거냐? 한창 공부해야 할 동생이랑 타늘고 몸성한 곳이 없는 이 어미류에. 엄마가 너무 반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넌 우리 집 가장이야. 지금도 네 힘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저런 군 식구까지 들여서 온 가족이 굶어 죽자는 말이냐? 임신까지 해서 일도 못할 저런 애가 들어오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입만 하나도 보태는 거야. 거기다 애까지 낳아봐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네가 알기나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들이던 생활비에서 한 푼도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기를 쓰고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가장 노릇하는 장남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 자기 가정을 꾸리는 게 싫었던 겁니다. 아들이 결혼에 출가하면 그동안 아들 덕에 먹고 살던 생활이 전과는 달라질 게 뻔했으니까요. 물론 혹시라도 제가 좀 있는 집 딸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근데 하필 가진 것도 기댈 언덕도 없는 저 같은 고아를 데려갔으니 노발대발하며 반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하며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 정해야겠거든. 어쩔 수 없지. 근데 너 이거 하나만은 명심해라. 괜히 팔갯머리 송새 같은 걸로 애 풀여서 생활비 내놓던 거 못하게 할 생각은 마라. 그리고 너도 애 가졌다고 푹 퍼져 있지 말고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괜히 결혼했다고 놀고 먹을 생각이면 큰 오산이야.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저는 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일했답니다. 한데 그맘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한 가지 생겼어요. 장남의 결혼까지 막을 만큼 사는 게 절박한데 사지욕심 멀쩡한 어머님과 시동생은 왜 돈벌이를 못하는 건지 의아했던 거죠. 하지만 시집살이 1년 만에 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의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젊어서 너희 남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다. 몸 관리 못하고 고생하느라 관절염에 통풍까지 얻어서 밤마다 진통제 없으면 잠도 못 자. 너희 시동생도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뻑하면 코피 흘리는 게 일이었다. 그 몸으로도 저렇게 공부해서 대학생이 됐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우리 집안의 자랑이지. 쟤는 괜히 푼돈 번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 낭비하느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집안 일으키는 길이야. 그래서 네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한 거지. 하지만 쇼핑하거나 놀러 다닐 때 보면 어머니는 젊은 저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펄펄 날아다니셨어요. 게다가 공부하느라 다른 일에 눈 돌릴 틈이 없다던 시동생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게 다반사였답니다. 그렇게 1년을 지켜보니 어머님과 시동생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을 보면 늘 짠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어머니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들에게 함부로 고함치기 일쑤였습니다. 목청은 또 얼마나 크신지.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님의 분노 섞인 음성에 경계하듯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절대 깨물을 줄 모르던 남편이 조퇴하고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과로와 감기가 겹쳐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된 마음에 제가 죽을 쓰고 있는데 어머님은 아들이 아프건 말건 욱해서 화를 내시더군요. 너 이번 달에 생활비 70 더 내놓으라고 한 거 잊었냐? 동네 여자들 전부 다 중국 간다는데 이 애미만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 듣게 만들 셈이야? 그리고 이 지겨운 판지야 좀 벗어나 보자는데 왜 대꾸가 없어? 집은 알아보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부동산 가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사하려면 대출도 더 받아야 하는데 이자 부담도 걱정이고
제가 대리운전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미 기관지약한 거 모르냐? 환기도 잘 안 되는 반지하에 언제까지 노인네를 잡아둘 거야?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아? 난 진즉에 그 결혼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들 줄 알았다.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를 듣고 있기가 거북해 저도 모르게 불쑥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호중 아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중력여 일찍 재울게요. 뭐? 그래서 뭐냐? 네 남편 아프니까 돈 얘기 그만하고 닥치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플 때는 푹 자야 약발도 잘 들고 얼른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루 더 쉬면 그만큼 일당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중이 100일도 지났으니 저도 어디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머님이 애 좀 봐주시면 저도 나가서 생활비 벌어올게요. 뭐? 나더러 애를 보라고? 어머님 말씀대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어서 이사가죠. 그 말에 어머님은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돈벌이 하겠다는 건 말릴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어머님께 부탁하고 동네 화장품 가게에 일하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아기가 조금만 보채면 전화하셔서 성질을 내시는 통에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낮에 직장으로 애를 얻고 찾아와 제게 던지듯 안겨주고 나가버리셨네요. 너 돈 벌지 마라.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도저히 애는 못 보겠다. 누가 네 자식 아니랄까봐 얼마나 유별난지. 쟤 키우다가는 내가 체면에 못 죽겠어. 그래서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집안에 들어앉아 아이를 돌봐야 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전보다 더 저와 아이를 원망하며 남편을 들볶았어요. 어머님이 화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욕심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원망이었죠. 하지만 천성이 착한 남편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님께 싫은 소리 한 번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답답했던 제가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슬쩍 분가에 대해 말을 꺼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어쩌면 천년만년 끼고 살며 등골만 빼먹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마저 들게 하는 분이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돈벌이에 시달리던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남편은 힘들게 치료받은 보람도 없이 30에도 채우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저와 아이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네요. 가뜩이나 남편을 잃고 정신이 없는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어머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꺼내셨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애초에 인연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니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마음 같아서는 네 머리를 죄다 뜯어놔도 시원찮겠지만 그렇다고 떠난 애가 돌아올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밉다 했어도 내 아들의 자식은 난 너한테 그럴 수야 없지.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애비도 떠난 마당에 네가 계속 우리랑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 아직 젊지 않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를 잡아두는 건 안 될 일이야. 그러니 죽은 사람 일랑 있고 너도 네 갈 길 찾아가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갈 길을 가라니요. 제가 갈 곳이 어디다고 그러세요?
그럼 남편도 없는 집에서 계속 시집살이 하겠다는 거냐? 아서라, 지금은 내 말이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 생기면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그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 순 없잖니? 저 어린애를 데리고 당장 가긴 어디 가라고 이러세요. 애 조금 더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 있게 해주세요.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거 몰라? 내가 그동안 아들 아픈 것도 모르고 돈 타령만 한 게 가슴에 사무치고 너한테 함부로 대한 게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 너야말로 사람 더 모질게 만들지 말고 제발 가거라. 부탁이다. 그렇게 서슬퍼렇던 어머님도 장남을 잃고 기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거절하자 저를 보면 황망하게 떠난 아들이 떠오른다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계속 그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어머님이 챙겨놓은 짐을 들고 떠밀리듯 시댁을 나오게 됐죠.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 길바닥을 헤매이다 백반집에서 설거지하는 이 자리를 구했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 있게 해주면 돈을 반만 받겠다고 하자 가게에서 잘 수 있게 배려까지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과부가 되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데 남편이 떠나고 몇 주 뒤 우연히 손님이 하는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의 금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생각도 못했던 보험 가입 사실은 궁지에 몰린 저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도 월세 보증금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죠. 한데 보험회사에 찾아가 물으니 이미 세입자로 지정된 사람이 돈을 받아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네요. 세입자가 별도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보험금은 저희에게 돌아왔을 거예요. 한데 일부러 세입자를 시어머니로 지정해놓고 떠난 남편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요.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로한 어머님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말대답 한번 하지 않았던 효자 중에 효자였으니까요. 그래도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2억 가까이 된다는 말에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 월세 보증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호중 아빠가 보험금 남겼다는 거 들었어요. 제발 내랑 같이 살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게 보증금 정도만 도와주세요. 어린애가 변변히 지낼 곳이 없어서 식당 한편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떠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를 걱정하며 흐느끼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아들 보험금을 달래? 너만 아니었으면 멀쩡히 잘 살아있을 내 아들한테 죄스럽지도 않아? 자꾸 얼쩡거리면서 사람 속 뒤집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좋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꼭 언성을 높여야 해. 어머니, 저는 그 사람 아내고 얘는 그 사람 아들이에요. 저희한테도 보험금 나눠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뭐? 아니, 이런 거머리 같은 걸 만나. 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멀쩡한 내 아들 꼬셔서 개고생시켜 병 걸리게 해놓고 이제 보험금까지 탐을내. 내 아들이 어미 걱정돼서 남긴 보험금을 네가 무슨 권리로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결혼할 때 드린 제 돈이라도 주세요. 그때 신혼집 얻어 동거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선 집에 들어와서 살면 혼수 필요 없으니 지참금으로 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 수중에 있던 돈 다 드렸잖아요. 근데 땡전 한 푼 안 받고 나간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누가 보면 억만금이라도 준 줄 알겠다. 그따지 돈 2천 가지고 생색내는 거냐? 그리고 너는 그동안 물만 먹고 살았어? 이 집에 들어와서 먹은 거, 입은 거를 생각해야지. 거기다 네가 낳아놓은 애 기저귀에 분유해. 그런 건 다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그건 애 아빠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난번에는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내 아빠 보험금으로 여유가 생기셨으니 저희 몇백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했지? 그러게 남편만 부려먹을 생각 말고 어디 기댈 때라도 좀 만들어놨어야지. 탓하려거든 부모 형제 없는 네 팔자를 탓하거라. 그런데 그때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동생이 인상을 잔뜩 구기며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못나게 왜 이래요. 형이 엄마한테 가지라고 준 거래잖아. 막말로 형 없으면 우리랑 그쪽은 남이야. 근데 어디 남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야. 당신 강도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그렇게 윽박지르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오르고 달래 저를 내보낸 게 다 쇼였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들이 남긴 보험금을 자기들끼리 꿀꺽하고 싶어 저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렸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몇 해를 고생한 끝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제법 자리를 잡게 됐어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원룸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남편에게 들러 아이를 보여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든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때는 막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을 만나러 납볼당에 갔습니다. 늘 일에 쫓기며 살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마침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라 꽃 한 다발을 들고 축하의 말을 건네러 찾아갔어요. 제법 말이 트인 아들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조잘거렸죠. 아빠, 호중이 왔어. 호중이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저는 또 울음이 터져 혼이 났네요. 대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눈물 없이 남편을 떠올릴 수 있을지 아이 모르게 눈물을 훔치느라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인사하고 깡충거리며 걷는 아들의 뒤를 따라 납골당에 나오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장이 모셔진 길을 지나던 저는 한쪽 구석에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 다가가 보니 정말 백발의 성성한 노년의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겁한 아들은 두려움에 울음이 터져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죽었나봐. 어떡해. 저는 그런 아들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한 뒤 노인에게로 다가가 조용히 몸을 흔들어 봤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상대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봤죠. 그런데 어르신께서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저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연락했습니다. 수목공원 사무실에도 연락해봤지만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아무도 받지 않더라고요. 한데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구급대가 도착하는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결국 발만 동동 구르던 저는 아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교육 때 배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팔을 걷어붙이고 노인의 바로 눕힌 뒤 기억을 더듬어 규칙적인 간격으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지속하자 미동도 없던 노인이 조금씩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높여 노인을 불러봤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르신! 그런데 그때 마침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더군요. 저와 아이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다 보니 낯선 조미 한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심코 그 조미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네요. 그건 누군가가 삶의 마지막을 결심하고 써내려간 유서였거든요. 대충 훑어본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비관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어요. 온통 회한과 비통함으로 가득 찬 유서 곳곳에 눈물 자국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으로 전날 병원에 모시고 갔던 어르신이 떠올랐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호주마, 너 이 종이 어디서 났어? 그거? 어제 그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려고 가방에 넣었지. 어머,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있어? 어제 바로 드렸어야지. 어제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들었잖아. 호중이 무서웠단 말이야. 아들의 눈에는 의료진의 처치 모습이 무서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미를 가방에 넣은 거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조미를 꺼내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돌려 전날 갔던 병원으로 향했네요. 출근 시간까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병원에 돌아간 저는 간호사에게 어르신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일과 심한 영양실조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갔는데 글쎄 이 어르신이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입에 털어넣으려고 하네요. 저는 화들짝 놀라 달려가서 어르신의 손에 든 약병을 빼앗으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어제 구급차 타고 간신히 목숨 구하셨는데 이걸 또 드시려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나요. 버러지 같은 목숨 하나 버리는 게 뭐 태수라고. 그냥 죽게 둬요. 한 달, 아니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 귀한 목숨을 왜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서요? 나 같은 건 살면 안 된다니까. 저는 어르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제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돌아가시려거든 저 없을 때 돌아가시라고요. 일단 제가 봤으니 이건 절대로 못 돌려드려요. 당신이 어제 나 병원에 데려왔다던 그 사람이요. 네, 맞아요. 어제 일 기억나세요? 아니,
간호사한테 말로만 들었지. 누가 신고해서 구급차 타고 실려왔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지? 누가 살려달라고 하던가? 네. 아니,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은인은 무슨... 죽고 싶은 사람 억지로 살려냈으면 그게 원수지 은인이야. 어르신, 도대체 무슨 한이 있어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세요. 한참 어린 제가 주저넘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람 목숨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돌려드릴게요. 어제 구급차 타실 때 떨어진 것 같은데 아들 녀석이 엉겁결에 가져온 모양이에요. 저는 종이를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든 노인이 갑자기 흐느껴 울면서 이해하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저는 그런 어르신을 보자 잊으려고 애썼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박복한 팔자인지 저는 제 앞에서 부모님이 사고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봐야만 했죠.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부모님의 귀갓길에 마중 나갔다가 졸음운전하던 트럭이 부모님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 나이 겨우 10살 때 일이었네요. 그때 할머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딴을 치고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생태 같은 자식 먼저 보내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아들을 따라가셨더랬죠. 그 기억이 떠오르자 노인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낮춰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했네요. 어르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제가 헤아리지 못했어요. 원성무표 죄송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절 만나신 건 아직 더 사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발 마음 돌려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출근이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후에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가니 아이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어제 그 할아버지 이제 안 아프실까? 왜? 꾸준히 그 할아버지 걱정돼? 그럼 엄마랑 할아버지 보러 갈까? 응. 그래서 저희는 손을 잡고 어르신이 계신 병원을 향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없는 동안 또 나쁜 행동이라도 하셨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얌전히 누워 치료를 잘 받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병실로 들어선 아들이 갑자기 침대로 달려가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예 안 하시네? 다행이다. 그치, 엄마? 그러게 다행이다. 어르신, 좀 어떠세요? 얘가 어제 같이 있었다던 그 꼬마인가 보구먼. 네, 할아버지 아예 하지 말라고 나도 여기 병원까지 구급차 타고 같이 왔어요. 나 그런 거 처음 타봤어요. 삐뽀 삐뽀 삐뽀. 호중아, 할아버지 정신없으셔. 그만하자. 한데 어르신이 그런 제 말을 막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요. 애가 아주 귀엽구먼. 야무지고 똑똑한 게 엄마를 닮았나 봐.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더군요. 아침에 저를 원망하며 소리치던 분과는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어르신이 입원해 계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굳은 얼굴로 입을 꼭 다물고 계시던 어르신이 조금씩 아이의 말에 대답하고 웃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를 앓을 만큼 음식을 거부하시던 분이 치료식도 드시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병원에 드나든 지도 일주일이 넘어갈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어르신을 향해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 누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 같은 인간을 누가 찾아오겠어. 애기 엄마 같은 맹물이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어머나, 저 맹물 아니에요. 과부가 맹물 같으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전 어르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호중이도 그렇고요. 애들 눈은 정확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눈칫밥 먹으며 산 세월이 얼만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보육원 생활도 그랬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동안 병원에 드나들면서 어르신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욕을 하는 바람에 그 소리를 들은 어르신이 먼저 물으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막말을 해? 아기 엄마, 혹시 빚 있어? 혼자 애 키우다 보니 빚이야 뭐 늘 따라다니죠. 근데 이분은 빚쟁이는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이세요. 아니, 남편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 그 납골당에 남편 보러 왔었다며. 근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산단 말이야? 사실은 제가 구하라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말이 곱게 안 나오시나 봐요. 그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모조리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속 시원하게 넋두리할 사람이 없어 꼭 참아왔던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더라고요. 마치 친정아버지에게 못된 시어머니를 고자질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사실 저를 내쫓고 남처럼 살던 시댁 식구들이 다시 연락을 해온 건 어르신을 만나기 몇 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한 신동생이 얼토당토 않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형수, 엄마가 당뇨가 심해요. 집에 좀 와보셔야겠어요. 아니, 남이라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어머니 아프신 걸 왜 저한테 말해요? 그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신데 코빼기도 안 비치겠다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인슐린 든 아들이고 식당 관리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요? 서방님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노인네까지 챙겨요. 어쨌든 엄마가 호중의 할머니잖아요. 혐의 없다고 피줄이 어디 가요?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을 때는 언제고. 어머니 편찮으시니 나더러 감경을 하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번갈아 전화하며 계속 저에게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자기 성질을 못 이긴 시어머니가 욕까지 해댄 거죠. 그런 제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도 벌 받을 짓 많이 하고 살았지만 참 뻔뻔한 사람들이네. 아, 그 전화를 왜 받아주고 있어? 아예 상종도 말아야지. 그래도 애한테는 할머니라.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참 효자였거든요. 오죽하면 자식을 두고
마지막 보험금을 시어머니한테 남겼겠어요. 하늘에서도 어머님 편찮으시는 거 알면 속상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 똑같은 아들인데 고중이 아빠만 뼈 빠지게 일했다는 것도 그렇고 멀쩡히 마누라랑 자식 놔두고 보험금을 왜 시어머니한테 남겼을까?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일주일이 넘게 아들과 부지런히 병원에 드나들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니 간호사 중에는 제가 어르신의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네요. 한데 왜 그런지 저는 그 오해가 싫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상하게 병원에 오는 시간이 즐겁고 어르신을 만나는 게 좋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찾아갔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병실과 침대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어르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급하게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으니 역시나 어르신이 태어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함에 말문이 막혔네요. 2주가 넘는 시간을 매일 만나 웃으며 얘기 나누던 분이 저희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셨다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들의 상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며 할아버지를 찾다 결국 눈물까지 터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섭섭하고 슬쩍 화가 나기도 하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어르신이 또 안 좋은 생각을 하신 게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을 처음 만난 추모공원에도 가보고 경찰서에 찾아가 혹시 거리에 쓰러진 노인이 있었는지 묻기도 했네요. 하지만 아무 성과 없이 3일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은 채 마트에 출근해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마트 전체가 들썩일 만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네요. 회장님이 나오셨대. 나 여기서 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회장님을 실물로 보게 되는 건 처음이야. 이 보잘것없는 점포에 회장님이 무슨 일이실까? 회장님이? 아직 영업 시작도 전인데 무슨 일이지? 직원들은 각자 불안함과 신기함을 안고 회장님을 보기 위해 고개를 빼고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자리로 다가온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맨 앞줄에 선 나이 지긋한 모신사를 발견한 저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게 인사도 없이 사라졌던 어르신이었기 때문이죠. 어안이 벙벙한 채 서 있는 제게 그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 엄마, 잘 있었어요? 내가 급하게 태어나느라 인사를 못했어. 미안해요. 어르신? 아니 그럼 어르신이 혹시... 그래, 많이 놀랐나? 참 신기하게도 내가 자네가 다니는 이 회사 회장이라네. 네?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아기 엄마랑 이야기하다 속으로 놀랐어. 하필 우리 그룹사 마트에서 일하다니. 이렇게 높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큰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호, 그게 무슨 소린가? 네, 오늘 아기 엄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이렇게 직접 왔는데 그때 나한테 큰 소리친 대로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 아닌가?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멍하니 어르신, 아니
회장님이 이끄는 대로 차에 올라타 근사한 한정식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어르신의 파란만장하고도 서글픈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됐답니다. 내가 참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일세. 하나뿐인 아들이 나 때문에 죽는 걸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네? 그게 무슨... 젊어서는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식도 마누라도 안중에 없었어. 그래서 마누라가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도 내내 일만 하러 다녔지. 그것 때문에 아들이 가슴에 한이 많이 남았을 거야. 그래도 내가 애비라고 나를 살리려다 아들이 대신 죽었다네. 그 사람은 하청업대 직원이었는데 내가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앙심을 품었다고 하더군.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리길 기다렸다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어. 그런데 아들놈이 그걸 알아채고는 나를 밀치고 지가 대신... 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곡기도 끊으신 거예요? 그래. 그게 다 이 못난 애비 때문인데 밥이 넘어가겠나? 내가 돈에만 혈안이 돼서 사방에 적을 많이 만들었더군.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은 정작 아무 소용이 없었어. 아들이 폐혈증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리 돈이 넘쳐도 내 아들 하나 살릴 수가 없더라고. 결국 마누라도 아들도 앞세우고 혼자나만 뭘 하겠나 싶은 마음에 아들을 따라가려고 했지. 아, 그럼 그때 어르신, 아니, 회장님을 처음 만난 곳이. 그래, 우리 아들이 거기 있네. 그런데 내가 자네 덕분에 살았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들 예쁘게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네를 보며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만든 이 회사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이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들더구먼. 자식도 마누라도 다 팽개치면서 키워온 게 헛된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 고맙네. 이게 다 애기 엄마랑 호중이 덕분이야. 아,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아, 참. 그래서 내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내가 자네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 근데 역시나 비밀이 있더구만. 비밀이요?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여자는 자네 남편의 친모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모가 아니라니요. 그럴 리가. 생각을 해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어디 괜히 나왔겠나? 자네도 아들 낳아 알겠지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을 차별한다는 게 어디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 역시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자네 남편을 데리고 시어머니랑 재혼한 거였어. 그때 시어머니란 여자는 이미 실형생을 낳고 혼자 사는 미혼모였고. 네? 그게 정말이세요? 그래. 그러니 자기가 낳은 아들은 금이야 옥이야 끼고 돌면서 전처 소실인 자네 남편만 고생시킨 거지. 아주 못돼먹은 여편 애들하고. 그럼 저희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이용해 먹으려는 계모한테 효도하느라 평생 고생만 하다 간 거네요?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복수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됐어. 네?
그럴 필요가 없다니요. 내가 그 사망보험금 받았다는 회사에 계약상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압력을 넣었거든. 그랬더니 이것저것 확인하고 계약서랑 시자 변경 서류 필적을 대조해본 모양이야. 근데 역시나 그 서류가 조작됐다 하더라고. 자네 남편은 시자 지정을 시어머니로 한 적이 없어. 보험사 직원이 자네 시어머니한테 대가를 받고 서류 조작을 눈 감아준 거야.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못된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나설 필요도 없이 자네 시어머니가 문서 위조와 보험금 불법 편취로 처벌을 받게 됐어. 이건 엄연히 범죄거든. 아마 사기친 금액이 커서 실형을 받게 될 걸세. 이후 풍문으로 들려온 소문에는 사건을 주도한 시어머니와 실형을 고무한 시동생이 집행유예를 받으며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다던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니 이러니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법이지. 나도 덕분에 많은 생각을 했어. 여생은 먼저 간 자식이랑 마누라한테 부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해놓고 떠나기로 했네. 회장님께서는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자녀 학비와 병원비를 대폭 지원해주며 직원 복지에도 신경 썼죠. 덕분에 저도 회사 생활이 많이 편해졌답니다. 거기다 저를 수양딸로 삼아 자주 보고 싶다는 회장님의 제안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재벌아버지를 얻으며 신분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된 건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이 아닌 병실에서 저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하셨던 어르신의 딸이 되기로 한 거니까요. 한데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자 어르신은 실망하셨어요. 어르신의 실망하시는 모습에도 저는 갑자기 몸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죠. 그러자 못내 아쉬워하던 어르신은 결국 제 이름으로 작은 빌딩 하나를 증여해 주시더군요. 그건 딸이자 생명의 은인에게 꼭 주고 싶은 최소한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끝까지 거절하기가 어려워 결국 저는 팔자에 없을 줄 알았던 건물주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한 기회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어르신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일로 오늘날 이런 행복한 나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이 거짓말 같은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는 믿기 힘든 동화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니까요. 다만 여러분도 이 동화 같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마음을 열고 선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당부드리고 싶네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